안녕하십니까. 2022년 3회 유통정보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2022년 3회 유통정보 기출문제가 좀 이전 시험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안 나오던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왔고 안 나오던 내용들이 꽤 좀 나왔지만 그래도 시사적인 내용들이 있어갖고 별 문제는 없었을 텐데 그래도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 찍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5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우리가 ERP 시스템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ERP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나온 내용 자체가 그건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사적 자원 계획 해가지고 ERP 어지간한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절차해가지고 그 세세한 절차들을 갖다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제 잘 판단하면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NoSQL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두 번째 나왔던 내용입니다. NoSQL 해가지고 두 번째 나온 건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하고는 핀트가 다르게 새로 나온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대 컴퓨터를 갖다 연계해가지고 쓰는 컴퓨팅이 있죠. 처음 나왔습니다. 예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왔었는데 그리드 컴퓨팅이 처음 나왔고 드론에 대해서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 드론의 여러 가지 센서에 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처음 듣는 내용이죠, 그렇죠? 원래 우리 시험 범위에도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인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내용들이 그동안 자주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고득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중상 정도 되는 난이도를 갖고 나왔는데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71번 문제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비즈니스 모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익 모델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해갖고 유형별로 몇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 갖다 유형별로 여러 가지 구분하죠. 소매 모델, 중개 모델, 콘텐츠 서비스 모델이 있고 등등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유형별로 세부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연결시켜 놨는데 그 세부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짝지어 놓은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나머지 내용들은 한 번씩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고 또 답을 갖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소매 모델인데 그 소매 모델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 판매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주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온 오프라인 병행 소매도 있죠. 지금 얘기하는 옴니 채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옴니 채널 같은 것들이 바로 소매 모델의 세부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되는 겁니다. 온, 오프, 병행, 소매, 옴니 채널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중개 모델이 있는데 중개라고 하는 게 뭐죠? 판매자와 구매자를 갖다 연결하는 겁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갖다 연결하는 오픈 마켓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오픈 마켓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이 마켓플레이스가 있죠. 맞습니다. 중개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세부 모델 하면 이 마켓플레이스라든가 또 구체적으로 오픈 마켓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컨텐츠 서비스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건 컨텐츠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털이 있습니다. 포털도 가장 기본적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포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포함되는 상위 개념이기도 하고 또 하위 개념으로 포함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광고 모델 나와 있는데 이건 그저 그대로 광고를 위한 거죠. 인터넷을 매체로 해가지고 광고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배너 광고가 있죠. 중간중간 인터넷 사이트마다 요새 배너 광고 엄청 많죠. 배너 광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뭐죠?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이런 거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관심을 가진 이용자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건데 검색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커뮤니티 모델하고 검색 에이전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검색 에이전트는 포털에 들어가는 겁니다. 포털 우리가 주로 검색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포털의 세부 비즈니스 모델에 검색 에이전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커뮤니티 모델에 해당하는 세부 비즈니스 모델하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요새 많이 나오는 소셜 네트워크 또는 소셜 미디어가 있죠. 소셜 미디어 해가지고 예컨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커뮤니티 모델의 세부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된 것이 뭐냐고 했는데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국내 교과서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경영정보 시스템 교과서가 있습니다. 로든이라고 하는 케네스 로든, 리자 로든 해가지고 부부 학자예요. 부부가 같이 쓴 경영정보 시스템 책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보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14판이 나올 정도로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책 보고 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 정도로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71번은 정답이 5번인데 뭐 다음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72번 문제는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지식 경영 관련해 가지고 지식을 우리가 형식지하고 암묵지로 구분하는데 그중에서 암묵지에 해당하는 내용만 옳게 묶은 것이 뭐냐 해가지고 그동안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지식 경영 관련해 가지고 노나카 이쿠지로의 세키 모델도 아주 잘 나오죠. 또 한 가지가 지식 경영 시스템 해가지고 KMS에 관한 내용들도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고 이거는 가장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갖다가 둘로 구분합니다. 마이클 폴라니가 형식지하고 암묵지 둘로 구분했는데 그중에서 암묵지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모두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기억에 매뉴얼 나와 있는데 매뉴얼처럼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이라든가 문서화된 지식 같은 것들 있죠. 프로그램화된 지식 같은 것들은 다 뭐죠? 형식지입니다. 반면에 나 혼자만이 터득해서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암묵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뉴얼은 형식지에 포함되는 것이고 숙련된 기술, 조직 문화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조직 문화라든가 조직 분위기 이런 것들은 다 암묵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직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일단 암묵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뭐예요? 형식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매뉴얼화되어 있는 아니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이런 지식은 바로 형식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묵지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던 내용들이고 또 가장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아주 수월하게 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73번 문제는 용어 자체가 이제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여기서 용어에 이제 베스트 오브 브리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베스트 오브 브리드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원래 베스트 오브 브리드라고 할 때는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갖다 사용해가지고 아니면 여러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우량 소프트웨어를 갖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최상의 소프트웨어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ERP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는 겁니다. 최고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만 이용해가지고 ERP 시스템을 갖다 구축한다. ERP는 전사적 자원 계획이죠. 이걸 구축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은 ERP 시스템의 가장 초보적인 내용들 가지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이 말 자체가 처음 등장한 용어죠. 베스트 오브 브리드라고 하는 말.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고의 소프트웨어 가지고 ERP 시스템 구축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시스템을 갖다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그게 비싼 거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최상의 소프트웨어 가지고 ERP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시스템을 갖다 구축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특정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고도의 탁월한 기능성을 발휘함으로써 보다 많은 경쟁 우위를 창출하도록 해준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기능성을 발휘함으로써 보다 많은 경쟁 우위를 창출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근데 3번에 별도의 미들웨어 개발 없이 모듈 간의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ERP 시스템을 갖다 구축할 때 근데 여러 회사가 개발한 아주 가장 뛰어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갖다 받아들여 가지고 구축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연계할 수 있는 뭔가 중간 단계가 있어야죠. 이게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들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들웨어는 전에도 처음에 나왔던 얘기예요. 미들웨어 해가지고 2011년도인가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나왔던 용어인데 여러 운영체제가 있을 때 여러 운영체제에서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위치해가지고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들웨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 회사가 개발한 아주 우량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만 연계해가지고 ERP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들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미들웨어 개발 없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미들웨어가 개발되어야만 별도의 미들웨어를 개발해야만 모듈 간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선택이라든가 프로젝트 관리 및 업그레이드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여러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갖다 다 활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IT 자원도 필요하죠. 여러 소프트웨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다 알고 있는 이런 IT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내용인데 그래도 이 용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뭐 그냥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번 문제는 뭐 여러 번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주 나왔던 거죠. 자, 데이터의 깊이와 분석 차원을 마음대로 조정해가면서 분석하는 O랩의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스, 온라인 자료 처리라고 하는 거죠. 온라인 프로세싱 해가지고 기능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온라인 분석 처리라고 합니다. OLTP하고는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O랩에서 많이 나왔던 게 슬라이스 앤 다이스, 레포팅, 드릴링, 피보팅, 필터링 나와 있습니다. 근데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때 필요한 게 뭐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때 필요한 거 드릴링이죠. 가지고 이제 분석 차원을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가는 것이 바로 드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도 다 시험에 따로 나왔던 거예요. 분해해가지고 슬라이스 앤 다이스. 이건 뭐냐? 분해는 뭐죠? 다차원 모델에서 어느 한 차원을 잘라본 다음에 동시에 다른 차원을 자르면서 데이터의 범위를 갖다 좁혀가는 이런 그 분석 작업 기능이 바로 슬라이스 앤 다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리포팅도 나와 있는데 뭐 리포팅 현재 보고서의 정보를 갖다가 간단한 대화식 조작을 통해서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리포팅이라고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보팅도 한번 나왔었죠.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전환시켜 보는 겁니다. 이런 걸 피보팅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터링은 아시죠? 뭔가 걸러내는 거죠. 걸러낸다고 했는데 원하는 기준, 전체 데이터에서 원하는 기준만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필터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도 다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의미 확인하시고 뭐 우리 책에도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확인하시고 이 드릴링 관련해 가지고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뭐 드릴링 관련해 가지고는 또 그런 거 있죠. 드릴업, 드릴다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역 정보 시스템에서 나오는 겁니다. EIS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 정보 시스템에서 드릴다운, 드릴업이 있잖아요. 드릴업은 뭐예요? 쭉 접은 다음에 개괄적인 정보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쭉 나열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 클릭하면 자세히 펼쳐지면서 자세한 정보가 나와요. 이게 드릴다운이에요. 상세 정보 보기. 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또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 클릭하면 다시 접히죠.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개괄 정보 보기 해가지고 드릴업, 드릴다운도 언급되는데 뭐 드릴이라는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이는 말이니까 여기서 O랩에서 쓰이는 이런 개념들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번 나왔던 것이고 우리 책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번 문제가 이제 완전히 새로 나온 겁니다. 되게 길죠, 표가. 그렇죠? 자, 절차별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내용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고 결제 절차예요. 이게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결제 절차. 뭐 구매 요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점 정산에 끝이 나는 건데 이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rom to에 갖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구매 요청은 고객이 쇼핑몰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지불 정보를 갖다 전송하는 것은 쇼핑몰이 일단 여기 이동통신회사가 나와요. 이동통신회사가 나오고 이동통신회사하고 사이에서 우리가 PG라고 하는 게 있죠. PG 해가지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는 이제 우리가 PG 업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용카드 회사하고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규모가 작은 쇼핑몰이에요. 규모가 큰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G 업체를 통합니다. PG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맺은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라든가 지불을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G 업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모바일 PG가 나왔습니다. 모바일 PG 업체가 나오는데 그래서 쇼핑몰하고는 바로 모바일 PG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모바일 PG 업체하고 연결됩니다. 여기도 기억이니까 똑같죠. 고객 확인 요청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PG예요.
그다음에 거래 암호 생성 전송한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이동통신사에게. 그래서 여기 니은에 들어가는 게 바로 자 이동통신사가 들어갑니다. 이동통신사.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동통신사고요. 그럼 이동통신사에서 고객한테 뭐요? 고객을 확인한 다음에 거래 암호를 전송합니다. 그럼 고객이 쇼핑몰에다가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암호를 갖다 전송하죠. 그럼 이제 쇼핑몰은 대금 정보를 갖다가 모바일 PG에 전송하고 상품 배송은 쇼핑몰이 고객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상품 배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대금 정보에 대한 전송인데 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또 반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대금 정보에 대한 전송은 모바일 PG에서 이동통신사. 대금 청구는 이동통신사가 이제 고객한테 하는 것이고요. 대금 수납은 당연히 자 고객하고 맨 밑에 나온 게 뭐죠? 이게 이동통신사예요. 대금 수납해가지고 고객으로부터 이동통신사에 대금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PG에다가 수납 정보, 수납 금액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바일 PG하고 쇼핑몰, 상점하고 사이에서 이제 뭐예요?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한번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바일 PG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 하나. 그러니까 모바일 PG는 항상 뭐예요? 쇼핑몰하고 이동통신사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과 이동통신사의 중간에서 바로 쇼핑몰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바일 P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G라는 말은 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서비스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해서 흐름 한번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인 문제가 또 그대로 나온다고 보긴 좀 어렵죠. 참고로 한번 흐름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바로 문항에 나온 내용인데 자, 문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자, 3번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PG 이동통신사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 모바일 PG 해가지고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6번 4차 산업혁명. 자,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왔고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재료에 해당하는 내용들 많이 나왔었죠.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많이 언급되는 게 뭐죠?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양자 컴퓨터, 뭐 드론,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 클라우스 슈밥이 기조강연을 하면서 거기서 언급한 내용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혁명에 따라 파괴적 혁신을 이루는 기하급수죠. 기하급수 기술. 놀랍게 진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기하급수 기술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거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도 경영학에서 혁신인데 특히 파괴적 혁신 해가지고 자 클레이튼이 제시한 개념이죠. 그래서 클레이튼 과거 한국에도 예전에 파견돼 가지고 이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런 학자인데 한국 신문에 많이 언급됐던 학자입니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 제시해 가지고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그래서 자 기하급수 기술이라고 합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최신 기술이 아닌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다 알겠지만 3D 프린팅,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이거 말고도 클라우드 컴퓨팅,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죠. 레거시라는 말이 뭔지 영어 단어 아시면은 답은 쉽게 보이죠.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옛날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다 합쳐서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 이제 없애고 새로운 거로 채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거시라는 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과거로부터 사용해왔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가리켜가지고 레거시라고 하는 겁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새로운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건데 답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레거시 시스템. 원래 그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과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2011년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좀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77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not only 이 no라고 하는 게 원래 not only 이런 얘기예요. not only SQL인데 SQL은 그래도 몇 번 나왔던 내용이죠. 사실 몇 번은 아니라 no SQL 해가지고 2번 나왔던 겁니다. 그동안 2번째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SQL이라고 할 때는 SQL 바로 뭐죠 이게? 구조화 지리어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라고 해갖고 구조화 지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이것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직접 조회하거나 보고서를 갖다가 추출할 때 활용되는 게 바로 SQ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not only SQL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사실은 내용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뭐 IT 분야에 빠삭한 지식이 있으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가 경영학에서 경영정보 시스템 정도 공부한다고 해서 알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지간한 경영정보 시스템 교과서에도 잘 안 나와 이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왔고 전에 한번 나왔던 거니까 그래도 또 나올 가능성은 있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과 개발 로직을 고려한 데이터 세트를 갖다 구성하여 일반적인 데이터 모델링이라기보다는 파일 구조 설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맞고요. 두 번째 데이터 항목을 클러스터 환경에 자동적으로 분할하여 적재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스키마 없이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저장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원래 우리가 NoSQL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 해가지고 예전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테이블이나 컬럼과 같은 우리가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 컬럼이 있죠. 테이블이나 컬럼과 같은 스키마가 없습니다. 스키마 없이 분산 환경에서 검색이라든가 추가 작업을 위한 키값을 최적화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마 없이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스키마 없이 데이터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NoSQL이다. 근데 4번 보시게 되면 대규모의 데이터를 갖다가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거예요.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NoSQL은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이거 틀리게 해놨습니다.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5번에 간단한 API 콜이라든가 또는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단순한 접근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건데 이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oSQL 해가지고 어지간히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너무 전문적인 얘기만 나와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분야에 확실한 뭔가 지적인 기반이 있으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나와 있는 문제, 그동안 나왔던 문제 내용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내용입니다. 그동안. 다음에 78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체에서 활용하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원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해서도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이게. 예전에도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근데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하고 약간 틀은 비슷합니다. 하나만 다르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전에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2번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2번을 제외한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예전에도 스코어 카드를 틀리게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나와 있지만 스코어 카드를 갖다 틀리게 만들어 놓고서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같은 것도 많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과 관련된 거죠. 이 지식 경영에서 이제 분석 기술과 관련된 겁니다. 초기에는 리포트에서 그 다음에 스코어 카드 그 다음에 대시보드 이런 걸 거쳐 가지고 나온 게 이제 바로 이제 빅데이터를 갖다 분석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것들 언급된 거예요. 그래서 지식 경영의 분석 기술의 하나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시보드가 나오는데 대시보드는 뭐냐? 대시보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이용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갖다 시각화하는 기술이에요. 데이터를 갖다 시각화하는 기술이 대시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코어 카드는 실적이나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표예요. 이게 우리가 스코어 카드라는 개념 이미 알고 있죠. 비즈니스가 아니라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해가지고 BSC 알잖아요. 균형 성과표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그 균형 성과표에 나와 있는 스코어 카드 개념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 게 이 대시보드의 구성 요인 중에 하나인데 주로 실적, 즉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코어 카드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했는데 2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여기에 해당하는 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 정보를 추출하는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쿼리 얘기하는 겁니다. 쿼리.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주요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것은 스코어 카드가 아니라 쿼리예요. 쿼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스코어 카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시보드를 갖다 구성하는 실적 또는 성과를 나타낸다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번 그 데이터 마이닝이 있죠. 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관계나 패턴을 갖다 찾아내는 거죠. 광산에서 광물 캐내는 것처럼 빅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이나 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빅데이터예요. 이걸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숨겨진 상관관계나 트렌드나 패턴 이런 걸 발견하는 겁니다. 가지고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데이터 마이닝 맞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은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리포트는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맷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겁니다. 해가지고 변환시키는 거죠. 변환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리포트인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림이라고 해서 알러트가 있습니다. 알림은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관리자에게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인지시켜주는 자동화된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스코어 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코어 카드에 대한 것만 그렇고 나머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 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도 세세하게 들어가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자, 문제 나온 정도만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9번은 아래 글 상자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료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고, 자, 데이터라고 할 때는 뭐예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팩트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사결정을 활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야만 정보가 되는 것이고 정보가 되어야만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이런 정보가 또 축적되고 정보가 축적되고 체계화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지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정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조와 단위가 필요하다, 부가가치, 중간쯤 간다, 객관성, 가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갖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료의 특징과 지식의 특징을 갖다 물어본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료는 자 사실 그 자체예요.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데이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료는 구조화가 매우 쉽죠. 구조화가 매우 쉽다. 근데 지식의 경우에는 구조화가 어렵죠. 지식의 경우에는 구조화가 어렵다 하는 것이고요. 자, 부가가치인데 자료의 경우에는 사실 그 자체 아니에요. 의사결정에 아무런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활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가 매우 적겠죠. 부가가치가 적을 것이고 지식은 부가가치가 아주 높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객관성인데 자료는 팩트 그 자체예요. 팩트 그 자체니까는 객관성이 매우 객관적이죠. 매우 객관적이다. 반면에 이거 가공이 필요한 다음에 가공된 다음에 지식은 매우 주관적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이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료, 정보, 지식 간의 관계를 갖다가 워낙 많이 나왔던 거니까 아실 거고 이거 안다면 이렇게 해서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쉬움, 어려움, 적음, 많음, 객관적, 주관적이에요. 객관적, 주관적.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정보, 지식 간의 관계는 토머스 데이번포트의 그 예까지 포함해가지고 워낙 많이 나오니까 다 아실 겁니다.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0번 문제도 꽤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고객이 기존에 구매한 상품보다 가치가 높고 성능이 우수한 상품을 갖다가 추천하는 거예요. 가치가 높고 성능이 우수한 상품을 사도록 추천하는 거예요. 업셀링이죠. 업셀링. 그래서 이걸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업셀링이라고 하는 건데 많이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교차 판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말은 뭐죠? 자, 고객이 원하는 물건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것까지 함께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크로스셀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나왔던 것이고 옴니채널은 온라인, 오프라인 자 함께 활용하는 거 나왔고 클릭앤모터 이것도 뭐 여러 번 몇 번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갖고 여기서는 가치가 높으면서 성능이 우수한 상품을 갖다가 추천해서 구매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도 성능이 낮은 세탁기 구매하러 온 사람한테 그거보다 가격도 약간 비싸면서 성능이 뛰어난 세탁기를 사도록 권유하는 거죠.
이런 걸 업셀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주로 이제 CRM에서 나오는 거죠.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CRM에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CRM이라고 하는 게 기존 고객의 창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규 고객의 창출보다 더 중요한 게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갖다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갖다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 업셀링, 크로스셀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확인하시고요. 엄밀하게 이제 경영학, 유통 마케팅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시험에서 뭐 유통정보에서 그 정보와 관련된 것만 나오지는 않잖아요. 상권 분석 문제도 나오고 유통 마케팅 문제도 꽤 나오고요. 유통물리 일반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폭넓게 공부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81번 보겠습니다. 처음 나온 겁니다. 아래 글상자가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이안 포스터, 칼, 자, 캐셀만, 그 다음에 최케에 의해서 제안된 개념인데 분산, 병렬 컴퓨팅의 한 분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사실 답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도 많이 알려져 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갖다가 국내에서 카이스트가 개발해가지고 만든 슈퍼컴퓨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드 컴퓨팅이에요. 일반 컴퓨터를 갖다가 수백 대 연결시켜가지고 뭐예요? 슈퍼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신문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병렬, 분산돼 있지만 병렬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가지고 자, 슈퍼컴퓨터의 역할을 갖다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거리 통신망으로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을 갖다 하나로 묶은 거예요. 하나로 연계해가지고 가상의 대용량 고성능 컴퓨터, 자, 슈퍼컴퓨터를 갖다 구성하는 기술을 갖다가 의미한다. 이게 바로 뭐냐?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2번입니다. 자, 거대 데이터 집합 분석과 날씨 모델링 같은 대규모 작업을 수행하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그룹이에요. 여러 대 성능이 낮은 컴퓨터지만 여러 대를 갖다 다 연계해가지고 슈퍼컴퓨터의 역할을 갖다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드 컴퓨팅.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나머지는 뭐 시험에 언급됐던 내용들은 아니지만 뭐 특별히 볼만한 그런 내용들도 아닙니다. 그래갖고 용어 처음 나온 거니까 또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리드 컴퓨팅 이것도 의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여기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특히 원거리 통신망으로 연결해가지고 여러 다른 기종의 컴퓨터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슈퍼컴퓨터 역할을 갖다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봐. 이런 걸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한다. 다음에 82번 문제입니다. 지식관리 시스템 KMS죠. 과거에는 경영정보 시스템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은 지식관리 시스템이에요.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 해가지고 지식을 갖다가 기반으로 하는 지식경영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오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지식관리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시험 문제가 그동안 몇 번 나왔던 건데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먼저 자, 첫 번째 기업은 자, 지식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지식도 철저하게 잘 보존해야 한다고 했는데 불필요한 지식을 왜 보존합니까? 말도 안 되죠. 지식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지식만 보존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불필요한 지식은 뭐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지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조직 내부의 지식관리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다?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식관리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나친 문제 얘기죠. 3번 지식관리 시스템 활용에 있어서 직원이 보유한 업무 처리 지식에 대한 공유를 방지한다. 이런 건 철저하게 공유해야 되는 거죠. 직원들 각자가 보유한 지식을 갖다가 뭐요? 사회화해야 되는 거. 사회화한 다음에 외재화해서 매뉴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보유한 업무 처리 지식의 공유 방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통제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말 다 틀렸습니다. 4번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은 단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단기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시스템을 갖다 구축해야 한다? 아닙니다. 자, 지식관리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당장 매출 증대가 아니에요. 매출 증대가 아니라 뭐예요? 조직의 운명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속 기업으로서 고잉 칸선으로서 기업이 계속 살아남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당장의 매출 증대가 아니에요.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스템을 갖다 도입합니다. 소규모로 시스템을 갖다 도입한 다음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전사적으로 주식관리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는 거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 대규모로 대용량의 시스템을 갖다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소규모로 도입한 다음에 활용해 가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5번이고요. 나머지는 뭐 말도 안 되는 내용들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지식관리 시스템 앞에서 봤던 내용들도 종합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나왔던 시험에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자, 83번도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죠.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주로 정형 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관계나 패턴을 갖다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비정형 데이터. 자, 비정형 데이터 해가지고 예컨대 텍스트 데이터 이런 데로부터도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텍스트 마이닝도 나왔었죠. 예전에 시험 문제.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자연어를 갖다 분석하고 자연어 속에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는 데이터 분석 기법. 근데 신문 기사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다. 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번 했는데 그 연설문 전체 안에 자유가 몇 단어 포함, 몇 번 포함되어 있는지, 뭐가 몇 번 나왔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해내잖아요.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텍스트 마이닝이에요. 또 최근 한 달 동안 신문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뭐냐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그림으로 그리죠.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가장 크게 가운데다 놓고 덜 언급된 단어는 글자 크기를 좀 작게 해가지고 뭐 하는 이런 그래픽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텍스트 마이닝이에요. 거기다 최근에는 웹 활동이 활발해지죠. 소셜미디어가 활발해지니까 그동안 웹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 뭐 이런 것들 찾아내기도 하고요. 웹 마이닝, 뭐 다양한 마이닝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피스 마이닝도, 오피니언 마이닝도 있어요. 특정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규모 예측이라든가 고객 구전 효과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 분석 기법이라고 했는데 오피니언 마이닝입니다. 의견이에요. 여러 가지 고객의 의견, 고객의 생각 이런 걸 통해서 시장 규모 예측을 하고 고객의 구전 효과 분석에도 활용되는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있는데 이거 웹 마이닝과 관련되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 그래서 그래프 이론을 갖다 활용해 가지고 소셜 네트워크의 연구 구조, 강도 이걸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기법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군집 분석은 전에 한번 나왔던 거죠. 클러스터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군집 분석. 자,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 가지고 유사한 특성으로 군집화하는 거예요. 유사한 특성으로 군집화하는 데이터 분석 기법입니다. 군집 분석이라고 그래요. 자,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군집 분석. 근데 회귀 분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 간의 관계, 상관관계죠. 그래서 이 독립 변수가 변화할 때 종속 변수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갖다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기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게 빅데이터 분석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맞아요. 5번 말은 맞는데 빅데이터 분석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회귀 분석은. 그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물어본 것이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회귀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과는 관련이 없다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4번 문제는 흐름 파악하시면 뭐 많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 경영 의사결정이나 이런 데서도 의뢰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시뮬레이션 절차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항상 뭐죠? 문제가 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가 뭔가. 그냥 운영하서는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갖다 모색하잖아요. 그리고 대안들을 갖다 평가한 다음에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고 그 대안을 실행에 옮기는 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라는 거 관련해가지고 아주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포인트는 다르지만 결국 그 흐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상자의 내용을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시뮬레이션 절차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절차를 갖다 물어본 건데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문제가 뭔가 규정하는 거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가 뭔가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갖다가 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갖다 정의했으면 그 문제와 관련된 모델을 만들어요.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을 만들었으니까 모델이 바로 모형입니다. 여기서 모델이라고 쓰고 여기서 모형이라고 썼는데 모델이 바로 모형이죠. 일단 모델을 설정한 다음에는 모델의 타당성을 갖다 검토하는 거예요.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그럼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갖다 시행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뭐예요? 결과 분석 및 추론하는 게 맨 마지막 단계죠. 다 맨 마지막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니까 흐름대로 파악하시면 돼요.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이제 뭐 한두 개 더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해서 답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85번 문제.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두 번째 나왔던 겁니다. 자, 모든 디바이스가 정보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적인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지능형 기술이다. 모든 디바이스가. 그리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IT 분야에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분들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경영학 쪽에서만 경영정보 공부한 정도라면 알기 어렵죠. 근데 한번 나왔던 겁니다. 시멘틱 웹이라고 해서 한번 나왔던 거죠, 예전에. 그래서 시멘틱 웹을 갖다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한번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인터넷 관련 용어 중에서 고퍼는 전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고퍼가 한번 나왔고 나머지 용어들은 다 처음입니다. 뭐 넵스터, 오페라, 웹클리퍼 이런 내용들은 다 처음 나온 겁니다. 자, 고퍼에 대한 내용은 우리 기본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의 내용을 주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해 가지고 메뉴로 구성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메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가 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답은 고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나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넵스터 같은 것들은 같이 나와 있지만 뭐 별도로 특별히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고퍼하고 한번 나왔던 거니까 두 번째 여기 이제 내용은 한번 나왔던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언급된 거죠. 자, 시멘틱 웹은 이제 두 번째 나온 얘기고 하니까 이 내용하고 연계해서 시멘틱 웹 정도 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당장 또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어쩌다 한번 나왔던 문제들은 꽤 오랜만에 나오고 합니다. 근데 고퍼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만에 나왔나 그래요. 7년 만에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시멘틱 웹 나왔는데 시멘틱 웹이 처음 나온 게 2015년에 한번 나왔어요. 2015년에 나왔으니까 2022년이니까 7년 만에 나온 거죠. 당장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볼 시험에서는 당장은 또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참고로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출제자 취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다음에 86번은 뭐 흔히 많이 보던 겁니다. 자, 식별 코드와 바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바코드에 입력되는 게 바로 식별 코드죠. 그래서 먼저 1번 자, GS1 표준 상품 식별 코드는 GS1이에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과거엔 이안 코드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다 통합됐죠. 근데 아직도 시험 문제에는 이안 또는 이안 코리아 해가지고 칸 이런 단어가 아직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 어쨌든 간에 GS1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GS1 표준 상품 식별 코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사실상의 국제 표준이죠. 맞습니다. 국제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상품 식별 코드 자체에 상품명, 가격, 내용물 이런 데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GS1 13 하면 자, GS1 13 하면 뭐예요? GS1 13 가장 표준 식별 코드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는 자, 국가 식별 코드, 국가 코드, 그다음에 제조업체 코드, 상품 코드죠. 상품 코드. 이런 것도 포함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격이나 내용물 이런 데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답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3번에 바코드는 식별 코드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막대 모양으로 표현한 게 바코드예요. 그 바코드 안에 식별 코드가 입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라고 할 때는 막대 모양의 형태로 표현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4번에 GTIN 나와 있습니다. GTIN. 이제 글로벌 트레이드 아이템 넘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자사의 거래 단품 하나하나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국제표준 상품 코드가 바로 GTIN입니다. 국제표준 상품 코드. ITF14이 있죠. GTIN 14 코드 체계. 자, 물류 단위 박스에 인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스, 물류
박스 자체에 인쇄하는 게 바로 GTIN 14 코드죠. 그래서 이제 ITF14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입력되는 겁니다. 사용되는 바코드 심볼이라는 거 맞고요. 그것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5번도. 그래서 우리가 바코드에 대해서는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들로부터 뭐 거의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내용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7번 QR코드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1994년 일본의 덴소 웨이브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읽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 보급한 기술입니다. 맞습니다. 덴소 웨이브가 개발한 거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QR코드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60도 어느 방향에서나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또 3번에 기존 바코드 기술과 비교할 때는 기존의 바코드와 기술할 때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 고밀도 정보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늘 언급되는 거죠. 자, QR코드가 일부 찢어지거나 일부 젖었다 이럴 때도 뭐예요? 오류를 갖다 복원하는 기능이 탁월합니다. 오류를 복원하는 기능이 탁월하다. 그리고 바이너리 제어코드를 제외한 모든 숫자와 문자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포함 아니에요. 제외 아니라 바이너리 제어코드까지 다 포함한 하다못해 뭐 그래픽이라든가 일러스트 같은 이런 것까지 다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숫자, 문자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QR코드 디자이너까지 있어갖고 그 QR코드 가운데다가 여러 가지 일러스트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다양하게 또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제어코드를 제외 아니라 이걸 포함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뭐 QR코드는 또 나올 겁니다. 다음에 88번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게 뭐냐? 카플란 노트 나와 있습니다. 답 나오죠. 이것만 봐도 뭐예요? 균형 성과표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균형 성과표에서는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비재무적 성과에는 뭐가 있죠? 근데 비재무적 성과에는 고객, 그다음에 프로세스, 내부 프로세스, 그다음에 학습 및 성장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포함해가지고 이제 기업의 성과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균형 성과표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많이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카플란과 노튼 이름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89번 문제 드론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드론의 구성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습니다. 뭐 제가 있는 학교에 옆에 학교에 보니까 같이 이제 붙어 있는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요일 날 드론 조종사 시험을 갖다 보는데 실기 시험이에요. 근데 아주 뭐 드론 조종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우선 드론과 관련된 이렇게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대충 여기저기서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죠. 근데 첫 번째 나온 게 드론의 항법 센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드론의 항법 센서는 어떠냐 하는 건데 되게 인공위성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GPS예요. 드론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조종할 때 활용되는 게 GPS를 갖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면 뭐 나머지 아닌 거, 뭐 맨 전자광학센터, 초분광 센서, 적외선이 왜 나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 드론의 관성 측정 장치라고 해요. 드론의 관성 측정 장치 해가지고 자, 비행체의 관성을 여러 가지 물리적 데이터를 갖다가 계측하는 겁니다. 계측하는데 이 장치가 가속도 센서, 그다음에 지자기, 지구자기예요. 지자기 센서, GPS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항법과 관련해 가지고 항법 장치인데 그 항법 장치를 갖다 구성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속도 센서, 그다음에 지자기 센서, 그 GPS 센서 해가지고 요로 구성된 하나의 그 통합 유닛이라고 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에도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잖아요. 탑재 컴퓨터는 드론을 갖다 운영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컴퓨터다. 그래서 드론의 위치나 모터, 배터리 상태 같은 것들 다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컴퓨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날아다니는 비행체인데 드론 모터가 있습니다. 드론의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배터리는 모터에 에너지를 제공한다면 당연한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4번 드론 임무 장비는 드론 비행을 하면서
특정한 임무를 갖다 하도록 관련 장비를 장착하는 겁니다. 카메라를 장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드론 이용해 가지고 뭐 폭탄 실어 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났었죠. 이런 것도 있고, 드론 이용해 가지고 뭐요? 방제 농약도 뿌립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드론 임무 장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련 장비를 장착해 가지고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5번에 드론 프로펠러 및 프레임, 드론이 비행하도록 프레임을 제공하는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비행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갖다 제공하는 게 바로 프로펠러 및 프레임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그때 뭐 드론에 대해서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통정보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또 더더구나 그렇죠. 유통정보인데 유통정보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하긴 뭐 지금은 뭐 드론 이용해서 이제 배달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달도 하고 하니까 넓게 유통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에 하나로 또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90번 포스 나왔습니다. 자, 포스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SKU는 뭐죠? 스톡 키핑 유닛이라고 해서 단품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단품 하나하나, 그 스톡 키핑 유닛별로 상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맞죠? 품목 하나하나마다 바코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SKU별로 단품 하나하나별로 상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상품 판매 동향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모든 거래 정보나 영업 정보 다 즉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즉시 파악할 수 있죠. 실시간으로. 정보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면 이게 배치 시스템이에요? 아니죠. 실시간 대응 시스템이죠. 배치 시스템은 정보를 갖다가 모은 다음에 그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즉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정보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지 배치 시스템이 아닙니다.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직접 컴퓨터에 전달하는 수작업이 필요 없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하는 거 맞습니다. 포스. 자,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자, 2번이 틀렸습니다. 4번 고객과의 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5번에 포스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고객 판촉 활동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장바구니 분석하면 장바구니 분석을 하면 고객이 한꺼번에 구매할 때 뭐 구매했는지 알아가지고 뭐요. 그런 상품들을 추천해 줘요. 그러니까 그거 사러 왔다가 관련 있는 상품들을 다 함께 구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판촉 활동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렵게 나온 문제고 또 문장도 꽤 길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되게 짧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좀 길게 나왔습니다. 그렇더라도 대개는 통상적으로 출제하는 방법과 수준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정리 잘 하셔서 한 번에 꼭 합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했습니다.